우선 제 앞으로를 위해서 소개 경험에서 몇 가지 흐름 삼아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 나우콤이라는 회사에서 IT 벤처 기업을 20년 했습니다. 20년 해보니까 그 사이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처음에는 나우누리라고 PC통신으로 시작했어요. PC통신 아시죠?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나우누리. 이게 90년대 초중반의 일입니다. 그러던 것이 10년도 안 돼서 2000년대 중반에 이제 인터넷이 나오고 포털에 나오고 하면서 브랜드가 바뀌었죠. 회사가 망할 뻔했어요. 그러다가 2010년대 오니까 다시 모바일 시대가 됐습니다. 불과 20년 사이에 PC통신에서 유선 초고속 인터넷으로 그게 다시 모바일로 이렇게 커다란 트렌드가 3번을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런 20년 트렌드 바뀐 것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사업 20년 하면서 경험한 게 있다면 그걸 한마디로 압축해라 한다면 이겁니다. 경쟁은 즐기되 대체제를 조심해라. 이게 사업 20년 하면서 얻은 가장 커다란 교훈입니다. 사업에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경쟁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경쟁의 룰에 따라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 경쟁은 피할 수도 없고 두려워하시도 안 되고 즐기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경쟁의 그라운드를 전혀 무의미하게 만드는 새로운 트렌드가 저 멀찍이에서부터 생겨납니다. 이게 트렌드죠. 세상을 바꿉니다. 그때는 기존의 경쟁의 룰, 기존의 경쟁의 역량을 다 쓸모없이 만들어버리는 새로운 룰과 새로운 경쟁력이 등장합니다. 이걸 조심해야겠더라. 그 트렌드에 올라타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은 즐기되 대체제를 조심해라. 이게 20년째 사업의 경험인데 이게 아마 정치에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제 의견입니다. 기왕에 저희가 정치할 때 지금 주어진 플레이 그 룰이 있고 경쟁 역량이 있고 할 텐데 지금 커다란 변화가 주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과거에 필요했던 역량이 무의미해지고 새로운 역량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상김시대 지역 분열 정치에 필요했던 요구됐던 경쟁 룰이 없어지고 새로운 룰과 역량이 요구되는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그래서 그걸 미디어라는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96년이면 지금도 15년생이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웹이 나왔어요. 제가 그때 경험을 해보면 코엑스에서 익스플로러가 나오기 전에 웹을 검색할 수 있는 에스케이프라고 있었어요. 그게 유도였습니다. 저희가 그걸 CD에 번들로 해서 에스케이프 그 브라우저를 무료로 공급하는 행사를 했어요. 코엑스에 몇천 명이 줄 서서 그걸 받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터넷 웹의 붐이 시작됐죠. 제가 그때 전국 교육을 다니면서 인터넷 교육을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15년 전이에요. 15년 전에 인터넷 교육 받으러 오셨어요.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 세상 5년 후에도 살아 계실 겁니까? 5년 후에도 살 겁니까? 다들 살죠. 다들 건강하니까. 5년 후에도 살아 계실 거라면 인터넷을 하세요. 이메일을 쓰시고 검색을 하시고. 그게 96년도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됐죠. 인터넷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는 세상으로 바뀐 거죠. 그게 지금 15년 후에 2011년에는 웹과 인터넷이 진화를 해서 소셜 모바일, 소셜 인터넷, 소셜 미디어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또 한 번의 변화가 온 거죠.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 얘기를 이 자리에 계신 분한테 질문을 던지죠. 원해지구당 위원장님들 5년 후에도 정치를 하실 겁니까? 5년 후에도 정치를 하시고 싶으면 소셜 네트워크, 소셜 미디어를 정말 가장 뻔뻔하게 사용을 하세요. 그게 정치권에서 생존하고 경쟁력을 기리는 길입니다. 지금은 그 말이 설마 그러려고 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2006년, 1996년도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대로 갔거든요. 지금 2011년에 이미
소셜 미디어가 그 중턱에 와 있어가지고 올해 말이면 총 인터넷 사용 인구의 절반 이상 2천만 명이 모바일로 스마트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대가 되니까 아마 제 말대로 세상이 바뀔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랬을 때 이렇게 인터넷이 진화를 하는데 과거와 달라진 가장 커다란 차이는 뭐냐? 여러분들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주장을 국민들, 지지자들한테 알리는 것이 정치의 가장 큰 핵심 아닙니까? 알리고 지지자를 결집하고. 그렇죠? 과거 같으면 100만 명, 200만 명, 수백만 명한테 내 주장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었어요? 과거 같으면. 매스미디어 시대에는 그 방법이 뭐가 있었어요? 기자들 만나고, 방송 타고, 신문방송에 꽉 목줄을 쥐고 있어서 그분들한테 거기에 그 미디어, 매스미디어에 잘 보이지 않으면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지금은 소셜미디어 시대입니다. 신문 방송을 통하지 않고도 내 주장을 100만 명한테 바로 뒷날 알릴 수 있고 지지자를 돈 안 들이고 조직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나고 효율적이고 파워풀한 무기가 저희한테 주어져 있는 거죠. 이게 소셜 모바일의 소셜 미디어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과거 매스미디어 시대에서 정치는 뭐냐? 홍보 전략이 중요했어요. 한마디로 홍보, PR, 퍼블릭 릴레이션. 그러나 지금 소셜미디어 시대에서 정치는 홍보 아닙니다. 관계. 어떻게 소셜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느냐. 관계 전략을 어떻게 잘 구사하느냐. 이게 정치의 핵심인 시대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관계 전략을 맺어서 정치에 성공했는지 그 특징이 뭔지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그 인트로덕션인데요. 미디어 저는 제가 인터넷 그리고 소셜 미디어가 매스미디어에서 소셜 미디어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사적으로 큰 흐름을 보면 미디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역사는 그걸 증명해 왔어요. 지금까지 5대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변화가 있었다고 이건 미디어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책 인쇄술이 있었고 전화, 정보, 전신 이런 통신수단의 발전이 있었고 녹음, 녹화, 영화 이런 이런 녹화물의 발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걸 전파로서는 라디오, TV 이런 발전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20세기 말부터 현재 진행 중인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세계사적인 변화가 인터넷, 웹, 모바일 이렇게 5번째 큰 변화 시기를 저희가 겪고 있는데 이런 미디어가 바뀌면서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책과 인쇄술이 팔자와 인쇄술이 등장해서 세상이 종교혁명이 났고요. 신문이라는 매스미디어가 등장해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여론 형성이 되기 때문에 대의제 민주주의가 등장했고 라디오, TV가 나와서 대중문화 혁명이 벌어졌죠. 지금은 인터넷, 웹, 모바일 시대거든요. 세상은 틀림없이 바뀌어간다. 이게 지금 우리는 그 ING 중에 있는 거죠.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새로운 미디어가 나올 때 그 미디어를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이 정치에서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하면서 몇 번의 예를 드는데 신문이 나와서 그 신문을 가지고 조직화에 성공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으로 1910년대 레닌을 꼽더라고요. 레닌은 신문을 가지고 권력을 잡았다. 그랬죠? 이스크라 가지고 멘세비키를 누르고 볼세비키가 이 조직화에 성공해서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때는 신문이 최첨단 미디어였겠죠. 1930년대에 라디오가 나왔어요. 라디오가 최첨단 미디어였겠죠. 그럴 때 탁월한 선동술로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이 히틀러였다는 거예요. 1930년대. 그렇죠. 1960년대는 TV 시대죠. TV라는 새로운 미디어를 가장 잘 활용한 사람으로 권력을 잡은 게 다들 아시는 미나 케네디죠. 닉슨과 TV 토론에서 이겨서 60년도에 TV를 활용해서 케네디가 잡았죠. 2000년대 대한민국에서는 인터넷을 누가 가장 잘 활용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미국에서는 오바마. 그렇죠. 자, 1912년 총선 대선에서 가장 새로운 미디어는 뭐냐? 소셜미디어. 소셜미디어에 얼마나 친화성이 있고 그걸 가장 잘 활용하느냐 하는 사람이 총선에서 당선되고 대권도 먹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웹 2.0이라고 하고 소셜 네트워크, 뭐 트위터, 페이스북 다 얘기를 하고 모바일 혁명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인터넷이 등장해서 90년대 말, 2000년 초 지난 10여 년 동안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피부로 다 느끼잖아요. 일하는 방식이 틀리고, 뭐 선생님들 교육 방식이 틀리고, 애들 노는 문화가 틀리고, 모든 것이 다 바뀌어서 엄청난 사회 그 변화가 주어졌는데 모바일 시대란 말이에요. 미국의 모건 스탠리라는 분석기관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모바일 인터넷이 사회와 산업의 전면이 돼서 단지 인터넷이 사회에 끼쳤던 변화보다 곱하기 10배의 변화, 산업적인 파급력을 미칠 거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바일 스마트 이 시대 지금 초입인데 지금 변화는 그야말로 시작일 뿐이고 이게 가져다 줄 세상에 미칠 변화는 곱하기 10배가 될 거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다. 모건 스탠리 리서치 그 분석에 따르면 자기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특징이 라이브성, 이 들고 다니니까 라이브성, 유비쿼터스, 로컬 지역 정보, 스마트 이런 것들이 온갖 우리 커뮤니케이션과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곱하기 10배의 파괴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거다. 앞으로 그렇게 간다. 자, 이래서 미디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고 했는데 먼저 대중운동부터 바뀌어 나가고 있지. 이건 우리가 최근에 10년 동안에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인터넷은 역사상 가장 효율적이고 파워풀한 조직화의 도구다. 왜냐? 인터넷이 인류가 개발한 커뮤니케이션 수단 중에 유일한 특징이 있어요. 그 전에 모든 수단을 가지지 못한 인터넷만의 유일한 특징이 뭐냐? 다수한테 얘기하고 듣고 한다는 거예요. 100만 명이 얘기하고 100만 명이 듣고. 이걸 그 커뮤니케이션 영어로 many to many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요. 이건 인류 역사상 최초의 미디어예요. 지금까지 있는 모든 미디어는 뭐 전화, 원투원이잖아요. 원투.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그리고 매스미디어, 신문, 방송, 잡지, 원투맨이잖아요. 한 사람이 다수한테. 하니까 그 한 사람, 그 권력이, 언론 권력이 커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터넷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many to many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수단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수가 참여해서 그냥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미디어를 소비할 때 가만히 소파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서 개입해서 창의적으로 그걸 소비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것 때문에 그 인터넷으로 모인 대중들은 그냥 있는 대중이 아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활동하는 커뮤니티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저희 너무나도 기억에 선명한 2008년 촛불 집회 때 그때 정말로 듣도 보도 못한 20대, 30대, 40대 그 커뮤니티들이 시청 앞에 쏟아져 나왔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뭐 제가 듣기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소위 뭐 카페 선풍기라고 유명한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들어보니까 참 골때리는 거죠. 뭐였냐? 다음 카페 뭐 쌍콩 성형수술하는 거 그렇죠? 화장하는 커뮤니티죠. 화장딸 그렇죠? 옷 패션 그 하는 커뮤니티 소울들에서 이런 커뮤니티들이 실천하는 커뮤니티로 진화합니다. 그래서 그런 힘들이 2002년부터 2004년, 2008년, 2010년까지. 그래서 2010년 저희가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때 많은 커뮤니티들이 자발적으로 선거 참여 운동을 했잖아요. 그때 나온 유명한 구호가 그거 아닙니까? 여성 커뮤니티들에서 나왔던 거. 투표 안 하면 나 키스 안 해줄래? 노 보트 노 키스.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선거 참여 캠페인을 그런 그 여성 정말 실생활에 정치와 아무 관계없는 대중들이 그런 적극적인 정치 참여 운동을 했던 거죠. 지금은 이제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는 본격적인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는 집단들이 만들어지죠. 세종혁명당, 선거정의당, 교육개혁당. 제가 나우들이 15년 전에 나우들이 할 때는요. 수만 그때도 뭐 카페, 작은 모임, 동아리 많았죠.
그때 정치 사회적인 그 온라인 커뮤니티는 뭐였냐면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커뮤니티들이 온라인으로 수단만 옮겨 쓴 거예요. 정교조가 그때 나온 일이 있었고 전대협 한총련도 나온 일이 있었고 뭐 이런 오프라인에 있던 커뮤니티들이 이 통신을 좀 더 원활하게 하려고 나온 일에 둥지를 틀어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던 게 지금은 오프라인에 전혀 관계가 없이 그냥 온라인상에서 정치적인 주장을 가지고 그때그때 당을 만들고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즉각 실천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터넷 소셜미디어의 등장이라는 것이 대중운동, 이 정치에 기반이 되는 대중운동의 행태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지난 15년 동안에 가져다 주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건 우리가 어떤 미디어 생태계에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물론 이 생태계 말고 우리 더 크게 지배하고 있는 것은 올드 미디어, 보수들의 미디어 생태계가 있죠. 조중동이 있고 지상파 3사가 있고 케이블이 있고 종편이 있고 이런 미디어 생태계가 있는데 그런 올드 미디어 생태계 말고 우리하고 친화적인 뉴 미디어, 인터넷 미디어 생태계를 보면 포탈에서 일정 부분 기능을 하죠. 그래서 의제 설정하고 보호하자라고 뭐 참고도 하고 뭐 게시판에 글도 쓰고 뭐 하면서 이슈를 만들어내죠. 저희 촛불 집회 같으면 두 번째로 아프리카가 그 촛불 집회를 생중계해서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전달해서 그걸 확산시켰지 않습니까? 저희 그 알다시피 동영상은 굉장히 감정선을 폭발시키잖아요. 그 촛불 집회 때 이걸 확 폭발시켰던 유명한 그 동영상 화면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거였죠. 전주에서 올라온 대학생인데 전경에 구타를 피해서 전경차 밑으로 숨었는데 그걸 또 전경이 끄집어내서 분화발로 찍는 이게 아프리카 TV에 실시간으로 선중이 돼서 그 뒷날 폭발했던 거거든요. 대중이 분노를 내서 이렇게 동영상, 영상은 대중을 감정선을 폭발시키는 힘이 있는 거죠. 그렇게 폭발된 힘이 그 다음에 생태계는 어디로 가요? 실핏줄 같이 수많은 블로그, 카페, 미니 홈피 이런 데 흩어져 가지고 수백만 수천 명한테 이게 수천만 명한테 이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이런 포탈, 인터넷 방송, 그리고 개인 미디어 및 커뮤니티들 이 세 가지가 서로 도와주고 일정 역할하고 시너지를 내면서 이 미디어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게 지난 2008년 촛불 집회 때 우리가 생생하게 봤던 그런 힘인 거죠. 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조중동이 꼼짝을 못했고 조중동이 아무리 도배질을 해도 여기서 여론을 잡아주고 이 조직을 해주고 지지자들을 더 결집시켜 줄 수가 있었던 거죠. 여기에다가 지금은 지난 3년 동안에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 바로 네 번째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이 우리한테 주어진 겁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간관계망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플랫폼이 주어졌고 거기에다가 곱하기 10배의 힘으로 모바일 언제 어디서나 소통할 수 있고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모바일 스마트 세상이 왔다. 이게 지금 크게 보면 저희 인터넷 미디어의 생태계 우리가 활용해야 될 큰 그 흐름들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가장 잘 활용한 대중운동과 선거에서 여러분들 선거에 다 관심 있잖아요. 이걸 가장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대중운동의 스타 김재동을 누르고 가장 스타로 떠오르는 친구가 여진입니다. 여진죠. 여진이가 뜨면요 대학생들 깜빡 죽습니다. 전에는 그걸 김재동이가 했어요. 근데 그 김재동이 자리를 여진이가 차지하고 있어요. 여진이가 대학교 집회에 가면요 하루성을 치고 뭐라고 합니까? 티켓 파워 그 결집시키는 파워가 김재동보다 훨씬 더 커졌어요. 이게 불과 6개월 사이에 김여진이가 이렇게 졌어요. 그 최초의 계기가 뭐냐? 다들 아시죠? 홍대 청주 노동자 그 아줌마들 파업에 여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가서 지지를 했거든요. 그때 뭘 했느냐? 그리고 우리가 미디어 생태계를 열심히 알 수 있어요. 다음 아고라의 창원 메뉴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 홍대 이 청소 아줌마들 불쌍하니까 이걸 도와주자, 이거 하지 말자 하는 청원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걸 김여진 씨가 자기 트위터에 트윗을 날려요. 그 자료 보시면 알죠. 홍대 청소 노동자분들 평생 노조만을 생각 안 해보셨을 분들인데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가 번쩍 뜨인다. 안타까움과 기쁨을 함께 느낀다. 고맙습니다. 소리 내어 주셔서 설명해 주세요. 라고 그 포털에서 포털에서 이슈 제기했던 거기에 트위터를 통해서 동참을 합니다. 이게 트위터에 퍼져요. 그래서 김여진 씨가 홍대를 갑니다. 그래서 뭐 몇 번 가요. 몇 번 갑니다. 가서 또 왼손으로 안 가요. 그 청소 노동자들 불쌍하니까 밥, 반찬, 김치 싸들고 갑니다. 다시 밥 먹어요. 한데 거기서 김여진 씨가 대단하다는 점은 이거예요. 그때 그 문제됐던 것이 홍대 총학생회장이 좀 그 사고를 쳤어요. 이 학교 앞에서 공부해야 되는데 뭐냐. 그때 청소 아줌마들이 그렇게 하니까 외부 세력들, 소위 뭐 민노총, 민주노동당, 뭐 또 지역 운동하던 분들이 가서 계속 지원 투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총학생회장과 회장단들이 와서 외부 세력들 불러가라 이런 거예요. 땡파를 친 거예요. 그 자리에 우연히 김여진 씨가 있었어요. 그 아줌마들이 학생 그러지 말고 밥이랑 같이 먹자고 그 총학생회장 밥을 못 먹어요. 아줌마들하고 밥을 못 먹고 굉장히 경직돼가지고 그걸 보고 김여진 씨가 돌아와서 멘트를 날리죠. 무엇 때문에 너는 그렇게 경직됐냐? 왜 그렇게 세상을 어렵게 사니? 밥 한 끼를 같이 못 먹니? 다음에 나랑 밥 한 끼 먹자. 이런 멘트를 날려요. 이게 그 20대를 끌어안는 멘트죠. 끌어안는 티. 20대 너희들은 왜 그렇게 개념이 없어? 라고 따지고 비판하고 아니라 너의 그 아픔을 나는 알고 있다. 라고 끌어주는. 이렇게 해서 거기에 동참한 애들이 확 퍼져가지고 외부 세력도 나가라고 하니까 그래 우리는 외부 세력이다. 외인 부대를 만들고 우리는 그러나 운동권 아니다. 우리는 날라리다. 날라리 외인 부대가 직장인들 중심으로 수십 명 수백 명이 만들어져서 그 조직이 지금도 모든 거 다니면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결국 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었죠. 김여진 씨는 밥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써먹어요. 그래서 홍대 총장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니까 총장님 밥 한 끼 같이 먹읍시다. 이 광고 배제 모금 운동을 하죠. 총장이 볼만한 데가 어디냐? 조선일보밖에 안 볼 거다. 해서 조선일보에 이 전면 광고를 낼 수 있는 그런 모금 운동을 해요. 1,100만 원 이상을 모아가지고 광고를 실어요. 이럴 때 대중운동을 해서 성공을 시켰죠. 이때부터 폭발해가지고 여진 씨가 지금 대한민국 모든 연예인들을 제끼고 대학생들 선호도 1위의 타워 연예인, 개념 연예인이 된 거죠. 그 다음 지금 한진중공업 희망버스가 사회적으로 굉장한 이 불불 끓는 그 영감로 같은 겁니다. 아까 김동연 최고님 직접 다녀오셨다는데 정말 그런 현장에 가서 같이 고생하고 이 어깨를 걸어주는 것이 우리가 젊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다음 카페에 있는 다음 카페 뭐 비정규직 철폐 무슨 카페에서 희망버스 제안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트위터를 통해서 이게 확산이 돼요. 그래서 1차로 6월 11일 날 전국에서 열몇 대 총 700명이 거기 결집해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김진수 그 지도위원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게 여론 바람을 확 타가지고 지금은 뭐냐? 7월 9일 날 아마 토요일입니다. 7월 9일 날 이번에는 전국에서 185대 희망버스를 조직해서 영도 한진 조선소에 집계를 하자 이거 아닙니까? 지난번 1차는 서울에서만 갔는데 이제는 대구에서도 가고 춘천에서도 가고 대전에서도 가고 광주에서도 가고 전국에 185대가 동시다발적으로 가자. 이런 운동이 오로지 다음 카페라는 포탈 그리고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이 자원 봉사자들 힘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엄청난 폭발력으로 이게 진행될 겁니다. 저는 민주당의 원외지구당 위원장 분들이 이걸 다 신청해서 그
지구당 분들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기에 젊음이 있고 다이나믹이 있고 지지자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SNS와 선거를 보겠습니다. 정말 이런 통계를 보고 있으면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번쩍 뛰실 텐데 이거 없죠? 이 포인트 없죠? 그 자료를 같이 한번 참고해보세요. 트윗 양이 이렇게 있고 리트윗 노출 양이 있어요. 그에 따라서 저 후보의 투표율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점심시간 전에 트윗이 이렇게 늘어요. 트윗 양이 늘어요. 하면은 저 위에 초등학교 후보의 12시, 1시 때 점심시간 득표율이 올라가요. 또 투표 시간 전에 6시부터 트윗 양이 확 늘어요. 이렇게 확 늘어요. 그러면 6시부터 8시까지 득표율이 올라가요. 이렇거든요. 트윗에 얼마만큼 언급되고 이게 퍼지느냐 따라서 득표율 상관관계가 이렇게 너무나도 일관되게 보여지는 거죠. 이게 4월 27일 분당을 재보선의 결과였습니다. 이건 중앙 썬데이의 선거 후에 4월 30일 날 중앙 썬데이에 분석된 기사입니다. 트윗을 통해서 파급된 그것이 평가가 후보가 어땠느냐. 제일 위쪽이 최문순 후보 개인과 그 캠프에서 총 트윗이 얼마만큼 리트윗되느냐 하는 그 파급력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아래가 손학규 캠프와 손학규 개인 후보고 여기에 상대 하나당 김재석 그리고 엄기영 후보의 이 총 트윗 노출 양이거든요. 이미 여기서 승부는 결정된 거죠. 아무리 엄기영 후보가 기왕의 인지도가 높고 지지도가 높았다고 하더라도 이 트윗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되고 노출되고 하는 이 힘에 꺾인 거죠. 처음에는 15% 이상 운거했다가 막판 3, 4, 1 남기동을 역전된 것이 결국은 이런 트윗에서의 노출량이죠. 이 최문순 후보 보세요. 투표하기 전에 20일부터 기하급수로 쫙 올라서 압도하잖아요. 비교가 안 되면 최문순 캠프 총 읽은 사람의 수가 260만 명인데 엄경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러니 게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사례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문순 후보는 꾸준히 했죠. 꾸준히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 등록 전부터 해서 2009년 6월부터 해서 팔로워가 4만 명이니까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슈퍼 10만 명 가까이 되는 트위터의 그 헤비급 밑에 3, 4만 명이면 그 다음 A급이거든요. A급. 그러니까 S급이 10만 명 이상 이런 S급이 있다면 3, 4만 명 되면 A급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A급의 트위터였죠. 엄기영 후보 선거 나가려고 인위적으로 올해 1월부터 시작해요. 그러니 아무리 지동도가 있더라도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뒤에 제가 보여줄 텐데 트윗을 날리는데 최문순 후보는 인간적인 대화를 해요. 엄기영 후보는 선거운동 정보를 줘요. 정보를 주는 것은 홍보죠. 홍보. 자기 홍보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소셜미디어에서 홍보가 중요하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홍보가 아니고 관계 전략이 중요해요. 사람하고 사람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화, 소통. 자기 약점도 알려주고 사사로운 얘기도 하고 이게 관계 맺는 것의 기본이잖아요. 최문순 후보는 인간적인 대화를 통해서 관계 맺는 것이 가장 충실해요. 그 뒤에 한번 보세요. 그 엄기영 후보 트윗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거운동 정보. 안녕하세요. 엄기영입니다. 오전에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맞춘다니 책임감과 의지가 한층 더 결연해졌습니다. 더 큰 강원도를 위해 힘내겠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이거 엄기영 후보가 올린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게 정보, 순전히 그 정보를 주는데 이런 정보 누가 관심 있게 봐요? 최문순 후보 보세요. 이게 누가 마렌드라는 친구가
민주당 국회의원 문순 씨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문순 씨가 답을 하죠. 마음의 비타민 C 가득 드립니다. 이런 거죠. 이렇게 대화를 나눠요. 두 번째로 보시죠. 네, 제가 트위터 처음이라서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팔로워가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순 씨가 정말로 친절하게도 제가 해봐서 아는데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유머를 섞어서 이명박 대통령 그 소수적인 공부 아닙니까? 내가 뭐 해봐서 아는데 내가 트윗 해봐서 아는데 별거 아닙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올드 미디어적인 그런 감각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아니라 측근 비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인간성에 느껴지지 않는 그런 정보 트윗을 백날 날려봤자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지금은 PR의 시대가 아니고 관계를 맺는 시대. 어떻게 관계를 잘 맺을 거냐. 하려면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런 트윗을 이용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트윗은 또 후보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SNS는 후보가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홍보를 그렇게 도와줘요. 주변에서 자발적으로 도와줘요. 이렇게 좋은 선거 참모들이 어디 있어요? 이때 보면 엄기영 후보하고 최문순 후보가 TV 토론을 했나 봐요. 그런데 강원 민방에 사니까 그 시간에 못 본 사람들이나 또 타 지역에 있는 그 지지자들은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토론회를 하는데 그때부터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실시간으로 그걸 문자로 중계를 해요. 그걸 지지자들이 다 알아서 중계를 해주는 거예요. 캠프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팔로워들이 다 해줘요. 방송한 다음에 뭐냐, 강원 민방에서 했던 것을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도 가장 올려요. 전체를 올릴 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문제의 장면, 엄기영 후보가 아버버버 이렇게 실수한 장면 이것만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요. 이게 딴소리한 엄기영 해가지고 5만 5천 건이 RT가 돼요. 이러면은 트위터는 300만 명이 다 본 거예요. 그걸 봤을 뿐만이 아니라 또 그걸 동영상을 열어봐요. 유튜브의 조회수가 33만 건이에요. 이런 식으로 주변에 트위터 하는 그 사람들이 최문순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300만 명이 적극적인 선거 운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엄기영 후보가 당할 도리가 없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온라인에서 SNS를 통해서 어떻게 여론이 확산되는가, 어떻게 100만 명, 300만 명한테 하루 사이에 주장을 할 수 있는가 생생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건 제 사례라서 제가 아주 잘 알기 때문에 가져왔어요. 제가 4월 18일 날 정말로 오후에 그 사무실에 있다가 누가 얘기를 하길래 그래? 그거 필요한데 뭐 한번 해보지 뭐 라고 정말 1, 2분 사이에 결정으로 하자라고 해서 제가 트윗을 올렸어요. 그 트윗 내용 그대로입니다. 시민단체 직장인 자금 권리 찾기에서 재보궐선거 유권자인 근로자에게 2시간 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선거법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속으로 이거 선거법 먼저 바뀌어. 안 바뀌잖아요. 선거를 바로 일주일 후인데. 그래서 법이 바뀌기 전에 먼저 기업이 동참하면 될 거 아니야. 자발적으로. 그래서 나오면 여기에 동참하는 데 대해서 해당 직원에게 2시간 유급휴가를 주기로 결정. 이게 140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 많이 줄인 거예요. 이렇게 올렸어요.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안 하고 올렸어요. 근데 정말로 깜짝 놀라게 4월 18일에 바로 그날 당일날 밤 12시까지 1240건이 밤 12시간 안에 리트윗이 돼요. 이 트윗 하나가 1200건이 리트윗이 되면 300만 트위터가 다 보는 거예요. 이게 수없이 리트윗이 되니까 이렇게 리트윗 되면 뭐죠? 이게 트위터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올드미디어가 또 붙어요. 신문 방송에서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선거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슈가 트위터에서 벌어지니까 신문과 방송에서 보도를 막 해요. 개념사장이라고. 이런 개념회사가 있다고. 그러니까 나올 것 말고 아산달 데이터젠 또 성남시청 이런 까지 여기 동참하고 확산이 돼요. 이렇게 쫙 여론이 돌았다가 이게 돌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블로그, 카페, 민용 이런 데 이걸 다 퍼나가요. 제가 이 자료 만들려고 구글로 검색해 보니까 제 이 2시간 유튜브가 준 이 트윗
이 기사가 모두 10,000건이 인터넷에 떠 있어요. 10,000건이. 이거 수백만 명이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1, 2분 사이에 그 결정이 하루 사이에 트위터 모든 사람한테 보고 모든 네티즌들한테 이렇게 확산되는 이런 과정. 이게 저희한테 주어진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파워풀한 선전과 조직의 무기가 우리한테 주어졌다 하는 생생한 사례가 되는 거죠. 자, 페이스북. 이건 오바마가 워낙 유명해서 오바마 2008년이었나요?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트위터는 유명했고 그때도 오바마의 미디어 전략의 핵심은 유튜브 이 페이스북을 자기 정책 발표의 모든 플랫폼으로 쓰고 있어요. 이게 모든 걸 모아요. 모든 걸. 오바마의 페이지만 가면 오바마가 말하고 오바마가 내세우는 정책에 이걸 가장 먼저 볼 수 있어요. 이 전략을 일관되게 구사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4월달에 2012년 재선 출마를 위한 정책 발표도 TV 상도로 안 했어요. 페이스북에서 페이지에 먼저 올렸어요. 먼저 올렸어요. 하니까 이 밑에 보시면 이게 페이지 좋아하는 사람이 2천만 명, 2천만 명. 2천만 명이 오바마의 페이지를 즐겨찾기를 해놓고 수시로 들어가서 본다는 거죠. 이런 일반적 전략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뉴미디어에 골치 아플 거 아니에요. 뭐 홈피도 만들어야 돼, 블로그도 해야 돼, 뭐 페이스북에 뭐 프로필도 있어, 페이지도 있어, 뭐 트위터 이게 있을 텐데 저도 이제 정치 일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홈페이지는 안 만들 생각이에요. 홈페이지는 안 만들고 페이스북에 페이지 기능, 프로필은 좀 제한이 많습니다. 페이지 기능을 기본 플랫폼으로 해서 이걸 거점으로 해서 여기에 블로그다, 트위터다 이걸 다 연동시켜서 그렇게 집중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걸 검토한 끝에 저는 이런 결정을 오늘 했는데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12년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 환경 저희한테 그렇게 안 좋죠. 조중동, 지상파 3사, 게다가 올 말이면 종편 4사까지 무한정 뜯을 나오겠죠. 거의 뭐 노이즈 수준으로 될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뉴미디어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유감스럽게도 포탈 쪽에 영향력은 약화됐어요, 조금. 이건 불가피합니다. 다른 것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포탈은 약화됐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글로벌 플랫폼이 지금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 여기에 곱하기 10배의 위력으로 모바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SNS, SNS,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제가 어떤 토론회에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학자인데, SNS, 소셜미디어, 인터넷이라고 뭐 있어본들, 그걸 활용하는 주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보수한테 유리한 매체가 될 수도 있고, 진보한테 유리한 매체가 될 수 있지, 이 인터넷, SNS 그 자체가 진보 치가적인 매체는 아닙니다. 라고 어느 교수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패널 트위터를 있었는데, 제가 20년 경험해본 거랑 다르거든요. 내 경험과 달라. 아무리 책상머리에서는 그런 분석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과 달라서 제가 약간 좀 강하게 반대 토론을 했죠. 그거 아닙니다. 이 SNS 뉴미디어의 특징은 거기에 그 주장 소통하고 거기에 공감했을 때 확산되는, 공감이 있을 때 확산되는 매체인데, 저희 나라의 보수는 공감을 못 줍니다. 공감을 못 줍니다. 자기 주장, 일방적인 주장은 있을 거라도 또 힘을 통한 법과 이 돈과 미끼와 이걸 통해서 순간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지 몰라도 대중의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확산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진보 개혁은 대중으로부터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정책,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는 우리 진보 친화적인 매체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정말 주장하지 마시고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마시고 쌍방향으로 소통하시고. 소통이란 게 뭐예요? 얘기하고 상대방이 말하는데 내가 잘못됐으면 들어주는 거잖아요. 또 실수했다, 나 미안하다, 들어주고. 이게 소통이죠. 공감을 불러일으키시고 하면은 바로 그 사람이 정치의 리더가 되는 세상이 온다. 저는 그래서 21세기 소셜 미디어 시대의 지도자는 누구냐? 지도력의 가장 큰 원천은 뭐냐? 공감 창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지자들한테 공감 창출 능력이 리더십의 원천 중의 원천을 생각합니다. 제가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거 믿지 마세요. 이건 T4이라는 사이트에서 이렇게 2, 300명 대상으로 한다니까. 2009년에 할 때는 국민 참여 트위터에만 가면 말이죠. 유시민이가 대통령이에요. 이정희가 차기 대통령이고. 그쪽 매체가 그래. 이건 그건 감안하셔야죠. 그래서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좀 있죠. 제가 자료 만들려고 2, 3일 전에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이거 한계가 뭐냐면 제 계정으로 이렇게 하니까 제 팔로워들이 많이 응답을 해서 그런 점은 감안하고 이렇게 들어보시면 그래도 가능성은 좀 있더라. 민주당, 참여당 이렇게 이런 정도 변화의 가능성은 조금 있더라. 이렇고요. 한다고 힘을 찾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유니컨텐츠 위원장이잖아요. 저 혼자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죠. 지도부에 그 협의도 받아야 되고, 딴 기획, 조직에 다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 소셜 미디어 속에서 민주당을 젊은 정당, 다이나믹한 정당으로 만들어야 우리가 승산이 있을 텐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관계를 맺으려면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트위터나 이 페이스북을 쓰는 핵심 그 오피니언 리더 그룹이 어딘 줄 아세요? 30대 IT 회사 종사자, 화이트 칼라.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핵심 그 그룹들입니다. 왜냐? 그 친구들은 어울리 어답해가지고 제일 먼저 되게 둥지를 틀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30대의 IT 기업 종사자, 화이트 칼라가 이쪽 소셜미디어의 핵심 여론 주도층입니다. 그래서 그네들의 여론을 움직이려면 그네들이 관심 가지면 대표적으로 IT 정책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표현의 자유, 실명제 문제라든가 정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찌질하게 이렇게 이 검열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최근에 문제됐던 것은 이런 데로 제가 참 유감인데 게임 셧다운제 같은 거 이런 거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 하는 순간 그 트위터에서는 아이고 민주당 불이네. 그 명분도 없고 그 치료도 없는 그런 법안을 하나하나 똑같네. 이런 소리를 들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런 법안 하나 정책 하나 삐끗하면요 도로묵돼요. 역시 민주당 그렇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SNS 쓰는 층은 네티즌들이고 IT에 관심이 많은 층이기 때문에 IT 정책에 민감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IT 10대 정책 이런 것들에서 그네들한테 다가가야 됩니다. 이게 관계 맺는 첫 번째죠. 그네들 관심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래야 되고, 두 번째로 20, 30대에 민주당이 자기들하고 관계 있는 당이다 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SNS 기반에서 네티즌들 20, 30대가 뽑는 비례대표를 슈퍼스타 K 방식으로 경선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하는 이런 관계 맺기 전략 이벤트를 해볼 생각이고요. 또 30대가 지금 가장 좋아하는 요즘 30대 공부 열심히 합니다. 자기한테 유익한 것이 있다면 직접 공부하고 석사 가서 저녁 쫄쫄 굶으면서도 강연회 들어요. 근데 그 강연회가 좀 간지가 나야죠. 그냥 그 국회의원한 그런 강연회, 미국의 그런 새로운 강연을 테드라고 하잖아요. 그런 방식. 이런 테드 방식을 활용한 정치 강연. 정치 강연회를 우리 민주당이 주제를 걸고 전국 순회에서 하더라도 그걸 테드 방식을 차용해서 조금 멋지게 뽐나게 하자. 해서 20, 30대한테 다가가자. 이런 거. 또 작게는 한번 이 아이디어인데 그 네티즌들이 뭐에 이렇게 민감하느냐. 촌철살인 리트에 되게 반응해요. 그런 것들이 이 뜻이 많이 돼요. 그래서 금주에 촌철살인상 이런 거에서 매주 시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걸 알리고
하는 이런 작은 실천이 쌓여야 될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하고 조직하고 하는 것들이 다 당을 알리고 그리고 자꾸 조직하는 그런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조직 활동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그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다 자료를 받아서 이걸 일정한 기준으로 평가해서 공천 심사의 참고 자료로 쓰겠다. 이걸 뭐 개나와에서 점수를 부여하겠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참고 자료 쓰겠다 하면은 예비 후보자들이 열심히 하지 않을까. 뭔가 이런 그 견인책이라고 할까, 강제책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5년 후까지 갈 필요 없어요. 1년 후에 당선되고 싶으시죠? 그렇죠? 네, 소셜 미디어에서 관계를 맺으십시오. 5년 후에도 살아서 더 큰 정치를 하고 싶죠? 그렇죠? 지금부터 소셜 미디어에 둥지를 틀어서 그걸 가장 퍼펙트하게 활용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십시오. 그러면은 이게 다 이루어질 겁니다. 예, 제 강연 마치겠습니다.